안녕하세요. JD 부장국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48% 급락, 오늘 CPI로 환율 방향 정해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2년 11월 JD 부장국사 19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선거 결과 10월 CPI 부담, 주식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48%, S&P 500 지수는 2.08%, 다우존스 지수는 1.95%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48% 급락, 오늘 CPI로 환율 방향 정해질 것. 왜 나스닥이 급락했을까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잡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겠지만 상원은 50대 50이 될 가능성 때문이죠. 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잡으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민주당이 돈만 쓰는 정책을 공화당이 폐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건전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돈을 펑펑 쓰니 긴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영국이 그랬죠. 마치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에어컨을 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공화당의 긴축 효과가 제대로 먹힐 것이고 시중에 돈이 덜 풀리는 만큼 소비의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덜 올리더라도 물가가 잡힐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레드 웨이브가 안 된 만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9.6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도 어제는 110.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달러원 환율은 더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3%가량 떨어졌는데 달러원 환율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2배가 더 많이 떨어진 것이죠.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도 한국의 환율은 올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흥국생명 사태를 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는 달러가 모자릅니다. 흥국생명은 영구채를 달러로 발행하고 돈이 없어서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시 상환한다고는 했지만 그만큼 한국에 달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흥국생명이 시중에 10%의 금리를 주고도 돈을 못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원 환율이 과도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신흥국이 한국으로 리밸런싱하며 달러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시간이 주로 한국장이 열리는 9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환율이 오릅니다. 그만큼 달러를 바꿔서 한국으로 들어와 주식을 산다는 얘기인데요. 이 자금은 리밸런싱 자금입니다. 기계적으로 사기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사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올라도 코스닥은 오름폭이 미미합니다. 물론 이 글로벌 자금이 리밸런싱이 끝나면 다시 환율이 폭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CPI가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는 8.0%인데 8자 이상을 찍으면 달러 강세, 주가 하락으로 갈 것 같고요. 7.9% 이하가 나오면 달러 약세, 주가 상승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9%를 예상했으나 지역 연은은 8% 이상을 예측했습니다. 즉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주가가 급락하면 리밸런싱 물량이 주식을 사면서 쇼커버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갑자기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S&P 500이 3,500선을 터치하는 바람에 대기하고 있던 리밸런싱 물량이 대거 주식을 사들였고 쇼패팅한 주식들이 대거 청산되는 바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를 시작해서 다음날 플러스 2%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CPI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물가가 좀 낮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때문이죠. 요즘 미국 국채가 시중에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원래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었는데 이미 1조 달러 이상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이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가 강해지면서 엔화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엔화 방어를 하자니 일본에서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투매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일본은 미국 국채를 투매하면서까지 일본의 엔화를 방어해야 했습니까?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 에너지 수입을 할 때 비싼 가격에 사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일본은 미국처럼 금리를 올려 에너지 가격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약 250%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일본보다 높은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일본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일본의 국가 재정은 급격히 고갈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엔화를 방어하려면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엔화를 사면서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미국과 관계가 없으면 일본이 망해도 상관없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채를 일본이 시장에 투매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준이 생각한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채 10년물은 미국 주택 모기지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 주택 시장이 금리가 뛰면서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은 양적 축소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본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물가가 잡혀 CPI가 떨어지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연준은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달러 가치가 낮아집니다. 결국 일본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은 이것을 간파하고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결국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CPI와 관계없이 대응하면 됩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달러 강세, 주가 하락이 됩니다. 이러면 달러 표시 자산은 높아지고 애플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CPI가 낮게 나오면 달러 표시 자산은 낮아지겠지만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서 몰빵 시기는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떠서 주식을 미리 팔아놓으면 이렇게 양방으로 편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CPI가 8% 시원하게 넘어가서 킹달러 위험 보여주고 애플 더 싸게 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시진핑의 대만 침공.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한창이죠.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1970년대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물가가 올랐고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왔습니다. 오일 쇼크로 돈을 번 곳은 어디입니까? 중동 산유국들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팔아 번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등의 글로벌 은행에 이 돈을 맡겼죠. 그런데 글로벌 은행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맡았으나 어디 굴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로 남미 국가들에게 빌려줬습니다. 당시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국은 오일 쇼크를 수출로 이겨냈습니다. 기술을 앞세워 자유무역을 해서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인 것이죠. 조선 철강 등 중공업과 사우디에 가서 건설업을 통해 달러를 가져와 오일 쇼크를 이겨낸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글로벌 분업 생태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남미는 수입 대체와 국가 주도 산업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선진국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하고 자신들이 잘하는 농산물, 천연 자원들을 수출하는 글로벌 분업화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첨단 기술 제품까지 직접 만드는 것을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공장을 지어야 하고 기계도 들여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일머니가 맡겨놓은 글로벌 은행들의 자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고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남미의 국가들은 대부분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세계은행이 들어와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게 긴급 대출을 해줬죠. 그리고 돈을 받은 남미 국가들은 자본시장 자유화, 수출 촉진, 그리고 구조조정을 당했죠. 지금도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은 1980년대 폴 볼커와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존 애트킨스 홉슨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근대 제국주의 이론을 확립한 인물입니다. 홉슨이 활약한 19세기에는 제국주의가 활발했었죠. 그렇다면 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제국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어마어마한 생산을 했으나 국내 소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유효 수요 부족으로 공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생산은 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도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곳에 수출을 해서 과잉 생산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홉슨이 주장했던 제국주의론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강대국이 국내에서 재분배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득을 높이면 과잉 생산으로 쏟아지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주변의 나라들과 식민지를 놓고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홉슨의 논리입니다. 참고로 홉슨의 제국주의론은 레닌 홉슨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홉슨이 주장했던 제국주의론이 바로 시진핑이 하려는 공동부유, 다같이 잘 살자입니다. 공동부유란 말만 들어도 상당히 공산당스럽습니다. 등소평이 먼저 부자가 되자는 선부론과 반대되는 아젠다입니다. 최근 중국이 부딪힌 현실은 성장 둔화와 빈부 격차 확대입니다. 성장 둔화는 중국의 GDP가 꾸준히 낮아지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 대만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IRA 법안을 만들어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등의 미국 입성을 막았죠. 한마디로 미국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반도체 법을 만들어 첨단 기술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못 들어가면 중국이 하려는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 GPS,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것은 허용해도 첨단 제조업을 통한 선진국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해외 수출로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 힘들다고 봤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봐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져 미국은 예정에 없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글로벌로 자금이 풀렸고요. 제로금리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 면은 있지만 사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2022년 2월에 이미 CPI는 7.5%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준의 대응은 늦었고요. 결국 이자율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진핑이 하려던 경제 정책인 1대1로는 이미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1대1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이 미국처럼 중국 주도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패권국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는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긴축으로 국제시장에서 달러가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즉 선진국의 수출은 미국이 막았고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은 달러 고갈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봉쇄를 돌파하려고 시진핑이 들고 나온 것이 공동부유죠. 첨단 기술 제품은 해킹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돈을 더 빼앗아 중국 인민들에게 나눠주어 소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에게 나눠주면 왜 소비가 됩니까? 왜냐하면 부자가 하루에 5끼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자의 대부분의 부는 저축이 되어서 시장에 돌지 않고 금고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결국 부자들은 소비가 한정되어 있고 인민들은 소비를 할 수 없으니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인민들에게 나눠주면 소비 성향이 큰 인민들이 소비가 커질 것이고요. 경제는 발전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누구입니까? 공산당과 자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이 텐센트, 알리바바, 징뚱의 경영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국유화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공청단, 상하이방 등의 정적을 제거해 공산당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진핑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수 소비를 통한 경제 발전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파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헝다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해외에서 빌린 돈은 이미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양적 완화를 통해 위안화를 찍어내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부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이 중국으로서는 뼈아프죠. 시진핑이 3연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글로벌 자금들은 시진핑 3연임으로 지금 중국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를 버리고 1인 독재로 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죠. 시진핑은 취임식에서 대만 침공을 간접적으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진핑은 모택동의 공산혁명 수립, 등소평의 개혁 개방에 비해 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시진핑은 모택동과 같은 영구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 경제가 고꾸라진다면 시진핑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그때 선택할 카드가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경제 실패하고 공동 부유도 실패하면 인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진핑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하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시진핑의 대만 침공은 더 빨라졌습니다. 시진핑은 경제에 실패하면 이래 죽나 쿠데타로 죽나 절에 죽나 대만 침공으로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대만 침공으로 국가의 애국자가 되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의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48% 급락, 오늘 CPI로 환율 방향 정해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